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볼 이 책은요, 인쇄된 글자 한 줄이 때로는 혁명의 불씨가 되고 때로는 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었던 그런 시대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야기는 16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바로 지식의 새로운 새벽을 열기 위해 당대의 거대한 권력과 맞서 싸워야 했던 한 인쇄업자 가문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책을 찍어내는 기술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학자였고 예술가였으며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투사들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당대의 역사가였던 투아누스가 남긴 평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 한 사람, 이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위대한 장군도 뛰어난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쇄업자 로베르 에티엔이었죠. 생각해보세요. 한 명의 인쇄업자가 한 시대의 영광 그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로 평가받는다는 것.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나눌 이야기의 무게가 느껴지는 거죠. 대체 어떻게 책을 만드는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 이룬 모든 업적과 비교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책의 첫 장을 넘겨서 그가 태어난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부터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배경은 15세기 후반의 파리입니다. 유럽 학문과 예술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도시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명품 중 하나인 인쇄술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놀라울 만큼 늦었다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어요. 구텐베르크의 발명 이후에 지식의 빅뱅이라고 할 만한 거대한 흐름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던 바로 그 순간에 파리는 왜 그 중심에서 한 발 비켜서 있었을까요? 이 파리의 늦은 시작이요. 어쩌면 한 사람의 예기치 못한 죽음 때문에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1458년에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샤를 7세는 인쇄술의 엄청난 잠재력을 일찌감치 알아봤어요. 그래서 왕실 조폐국에서 일하던 아주 뛰어난 금속 세공 전문가 니콜라 장송이라는 사람을 기술의 발원지였던 독일 마인츠의 비밀리에 파견합니다. 일종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기술을 습득하려는 프로젝트였던 거죠. 하지만 장송이 임무를 거의 다 마치고 파리로 돌아오기 직전인 1461년에 그를 보냈던 샤를 7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뒤를 이은 루이 11세는 이 새로운 기술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고요. 결국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던 왕을 잃은 장송은 파리가 아닌 베네치아에 자신의 인쇄소를 열게 됩니다. 이 작은 운명의 뒤틀림 하나가 유럽 지성사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셈이죠. 만약 샤를 7세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다면 르네상스 인쇄술의 중심지는 베네치아가 아니라 파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10여 년의 지연은 훗날 파리의 지적 풍토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고 에티엔 가문이 싸워야 할 그 험난한 환경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한 10년 정도가 흐른 뒤에 마침내 파리에도 인쇄의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요도쿠스 바디우스 같은 선구적인 인쇄업자들이 주로 라틴어로 된 고전 문헌들을 인쇄하면서 조심스럽게 사업을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그리스어 문자입니다. 당시 인문주의 학자들에게는 그리스어 언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었어요.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변질되거나 아예 사라져버린 고대의 지혜,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상가들의 원전에 직접 닿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파리의 신학자들 눈에는 이 그리스어라는 게 전혀 다르게 보였죠. 그들에게 그리스 언어는 일단 낯설고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위험한 사상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말하자면 이단의 언어였던 겁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인쇄기는 처음부터 환영받는 혁신 기술이 아니라 기득권층의 깊은 의심과 감시를 받는 불온한 손님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16세기 초 파리의 인쇄소는 단순히 책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네 가지의 거대한 힘이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는 아주 뜨거운 도가니와 같았죠. 첫 번째 힘은 학문입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은 더 정확하고 원전에 더 가까운 텍스트를 손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 두 번째는 상업의 힘이죠. 인쇄업자들도 결국 사업가니까요. 이윤을 내야 했고 학문적 가치가 높은 책과 시장에서 잘 팔리는 책 사이에서 늘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학의 힘입니다. 이건 당대 가장 강력한 권력이었죠. 모든 지식은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정치의 힘입니다. 왕과 귀족들은 인쇄술을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의 위신을 높이는 좋은 수단으로 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여기기도 했어요.
인수업자들은 바로 이 네 가지 힘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만 했던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당시의 핵심적인 갈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한쪽에는 인문주의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지적인 고고학자들 같았어요.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손으로 베껴 쓰는 과정에서 쌓인 수많은 오류들을 바로잡고 싶어 했죠. 그래서 그리스어나 히브리어 원전으로 돌아가서 성경과 고전의 진짜 의미를 복원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바로 비판적 분석의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 검열관, 즉 파리대학의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교회가 수백 년 동안 공식적으로 사용해온 라틴어 성경 불가타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었어요. 이 텍스트의 단어 하나라도 의심하는 것 자체가 교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신성 모독이었던 거죠. 그들에게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는 자신들이 이해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미지의 언어였고 그 미지는 곧 공포이자 이단의 온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르본이 정확히 어떤 곳이었는지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르본은 그냥 파리 대학의 여러 학부 중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곳의 신학부는 프랑스 카톨릭 교회의 교리를 수호하는 최고 권위 기관이었습니다. 국왕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고 어떤 책이 이단적인지 판결해서 금서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막강한 권위의 기반이 참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학문적 한계, 즉 그리스어나 히브리어에 대한 무지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 모르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소르본 신학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원전을 직접 읽고 비판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권위, 즉 수백 년 된 라틴어 번역본에 맹목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연구해서 기존 텍스트의 오류를 지적하는 이 신비평이라는 작업은 그들의 학문적 권위와 존재 기반 자체를 뿌리부터 흔드는 아주 위험한 행위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공포는 순수한 신앙에 대한 염려라기보다는 자신들의 통제력을 잃고 권위를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바로 이렇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풍 전야와 같은 파리의 지적 환경 속으로 이 책의 주인공인 에티엔 가문이 등장합니다. 프랑스어 이름으로는 에티엔, 라틴어 이름으로는 스테파누스로 알려진 이 가문은요, 단순히 책을 찍어내는 인쇄업을 넘어서 학문과 출판을 결합한 하나의 작은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이 에티엔 왕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창립자인 앙리 에티엔 1세가 사업의 기틀을 다졌고요.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사업을 물려받은 그의 의붓 아들 시몽드 콜리는 당대 최고의 인쇄업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아름답고 정확한 고전 판본들을 출판하면서 명성을 쌓았고 특히 우아한 서체를 직접 개발해서 인쇄술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인물이기도 해요. 그리고 바로 이 시몽드 콜린이 자신의 어린 의붓 동생, 즉 앙리의 친아들인 로베르 에티엔에게 자신의 모든 지식과 기술, 그리고 학문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에티엔 가문의 위대함은 세대를 거쳐서 차곡차곡 축적된 장인정신과 학문적 유산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로베르의 학문적 여정은 그의 결혼을 통해 한층 더 깊어집니다. 그는 파리 인쇄업의 선구자 중 한 명이었던 요도쿠스 바디우스의 딸 페트로닐라와 결혼했는데요. 당시 여성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던 시대상을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 페트로닐라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라틴어를 비롯한 고전을 깊이 있게 익힌 아주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남편의 일을 돕는 조력자가 아니었어요. 교정지를 함께 검토하고 원고를 편집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동등한 지적 파트너였죠. 그들의 집에서는 라틴어가 일상어처럼 쓰였고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고전을 접했다고 해요. 말하자면 가정과 인쇄소 그리고 학문 연구실의 경계가 없는 하나의 거대한 지적 발전소 같았던 겁니다. 이제 이야기의 중심 인물 로베르 에티엔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는 인쇄 기술자이면서 동시에 당대 최고의 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라틴어는 물론이고 소르본의 신학자들은 거의 알지도 못했던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에 아주 능통했죠. 그래서 그는 단순히 주어진 원고를 그대로 인쇄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 판본들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분석해서 오류를 바로잡고 가장 완벽한 형태의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편집자이자 저자였어요.
그가 만든 사전이나 성경 세경 같은 책들은 후대 학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인쇄는 그냥 사업이 아니라 완벽한 텍스트를 통해 진정한 지식을 후세에 전하려는 평생의 소명이었던 겁니다. 그가 자신의 인쇄소 상징으로 사용했던 좌우명은 성경 로마서에 나오는 한 구절이었습니다. 논리 알틈사페레 세팀. 우리말로 하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런 뜻인데요. 얼핏 보면 지식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신을 경외하라는 학자로서 그의 기본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책을 계속 읽다 보면 그의 삶 전체가 이 좌우명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반박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는 그 누구보다 높은 마음, 즉 완벽한 학문적 이상을 품었고 그 이상을 억압하려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 좌우명을 통해서 지식의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면서도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자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에게 경고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베르 에티엔의 그 높은 마음, 즉 그의 학문적 탁월함은 르네상스의 군주였던 프랑스와 1세에 눈에 띄게 됩니다. 왕은 예술과 새로운 학문의 열렬한 후원자였고 로베르의 작업이 프랑스의 문화적 위상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1539년 왕은 그에게 왕의 인쇄가, 즉 임프리머 로열이라는 공식 칭호를 내립니다. 이건 그냥 명예직이 아니었습니다. 소르본의 끊임없는 간섭과 비난 속에서 위태롭게 작업을 이어가던 로베르에게 이 칭호는 왕이 그의 작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한다는 강력한 방패이자 정치적 무기였어요. 이제 소르본이 로베르를 공격하는 건 곧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셈이 되어버린 겁니다. 왕의 보호라는 아주 든든한 방패를 얻게 된 로베르는 마침내 그의 필생의 과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바로 성경의 비판적 판본을 출판하는 일이었죠. 그는 여러 고대 그리스어 사돈들을 비교 연구해서 기존 라틴어 성경의 오류들을 수정했고 책의 여백에는 다양한 해석이나 원어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는 주석을 꼼꼼하게 달았습니다. 이 행위 하나하나가 소르본 신학자들에게는 정면 도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 본문을 수정하는 것은 신의 말씀을 인간이 멋대로 바꾸는 신성모독이었고 주석을 다는 것은 자신들만이 가졌던 성서 해석의 독점권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상했던 대로 소르본의 반격은 정말 거셌습니다. 왕의 인쇄가라는 칭호가 로베르를 보호해주기는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를 더 눈에 띄는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인쇄소는 이제 프랑스 지성계의 가장 첨예한 전쟁터, 즉 학문적 자유와 신학적 통제 사이의 마지막 결전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수년 동안 프랑스와 1세는 로베르의 결정적인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습니다. 소르본이 로베르의 성경이 이단적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할 때마다 왕은 그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했어요. 뜬구름 잡는 비난은 그만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구절, 어느 단어가 이단적인지 학문적 근거를 담아서 목록으로 제출하시오. 이건 소르본의 약점을 정확하게 찌른 아주 영리한 대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어 원전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로베르의 학문적 작업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그들은 왕이 여러 번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 목록을 제출하지 못했고요. 이건 그들의 비난이 학문이 아니라 공포에 기반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강력한 방패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1547년 그의 후원자이자 방패였던 프랑스와 1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한 명의 보호자가 사라진 것을 넘어서 프랑스 궁정의 권력지형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로베르는 이제 자신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줄 사람 없이 그의 적들 앞에 말 그대로 홀로 서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왕 앙리 2세는 아버지와는 달리 학문보다는 카톨릭 신앙을 수호하는 데 훨씬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 소르본은 공세를 재개했죠. 그들은 이제 파리 안에서만 공격하는 것을 넘어서 벨기에 루뱅 대학의 신학자들까지 끌어들여서 로베르의 성경을 공식 금서 목록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이건 정말 교활한 전략이었어요. 그의 작업을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카톨릭 세계 전체의 문제로 확산시킨 거니까요. 이렇게 국제적인 이단 판결이 내려지자 프랑스의 새로운 왕도 이 압박을 무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끊임없는 소환과 신문,
인쇄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졌고 마침내 그의 책 판매를 금지하는 왕의 칙령까지 내려지자 로베르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도시 파리에서는 자신의 소명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요. 한때 왕의 인쇄가로서 프랑스의 자랑이었던 그는 이제 조국에서 자신의 작업을 금지당한 이단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제 평생을 바친 학문적 신념과 사랑하는 고향 파리 사이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박해의 시대에 지적 자유의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온 학문적 양심을 위해 로베르 에티엔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의 선택이 에티엔 가문의 운명과 유럽 인쇄의 역사를 어떻게 바꿔 놓았을지 그 이야기는 책의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고 나서 처음 100년은 정말이지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 인쇄업자들은 단순히 책을 찍어내는 장인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럽 전체의 지적인 지도를 새로 그린 개척자였고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식인이었으며 때로는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혁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인쇄술이라는 이 새로운 기술이 탄생 직후부터 얼마나 대단한 가치로 여겨졌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거의 산업 스파이 작전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15세기와 16세기 유럽의 주요 인쇄 중심지들을 함께 여행하면서 이 놀라운 기술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떤 도전에 직면했으며 또 어떤 위대한 인물들이 그 확산을 이끌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첫 이야기는요, 성공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프랑스 인쇄 역사에 남은 아주 큰 아쉬움.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당시 프랑스의 왕이었던 샤르르 7세는 마인츠에서 발명된 이 신기술의 잠재력을 일찌감치 알아봤습니다. 그는 이걸 귀한 보물이라고 부르면서 조폐국의 아주 숙련된 조각가였던 니콜라 장송이라는 인물을 비밀리에 마인츠로 보냈죠.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그 기술을 몰래 배워오는 것이었죠. 장송은 왕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임무를 완수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귀중한 지식을 가지고 파리로 돌아오기 직전에 예상치 못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바로 샤르르 7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새로 왕위에 오른 루이 11세는 이 신기술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던 왕을 잃은 장송은 결국 파리가 아닌 당시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르던 베네치아로 발길을 돌립니다. 이 한 번의 엇갈림 때문에 프랑스는 인쇄술의 선구자가 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고 그 결과 파리의 인쇄 역사는 10년이나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놓친 파리. 하지만 결국 인쇄술은 파리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요, 새로운 지식의 힘과 기존의 막강한 권력이 부딪히는 아주 치열한 전쟁터가 됩니다. 그 전쟁의 한가운데에 바로 에티엔 아문이 있었습니다. 에티엔 가문, 그중에서도 특히 로베르 에티엔의 삶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학문과 예술을 사랑하는 왕의 후원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막강한 종교 권력의 끊임없는 견제와 박해에 맞서 싸워야 했으니까요. 이들의 사업은 상업적, 문학적, 신학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정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특히 에티엔 가문의 출판사가 다른 곳과 달랐던 점은 출판하는 책 대부분을 가족들이 직접 편집하고 감수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단순한 인쇄업자가 아니라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깊은 학식을 갖춘 지식인 집안이었습니다. 로베르 에티엔이 파리에서 마주했던 상황은 이처럼 완전히 상반된 두 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구도였습니다. 한쪽에는 학문과 예술을 사랑하고 프랑스의 지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싶어 했던 진보적인 군주 프랑스와 1세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파리 대학의 소로본 신학부라는 아주 보수적이고 막강한 권력이 있었죠. 소로본 신학부는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지식, 특히 성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비평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리스어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으면서도 그리스어로 세인 문장은 무조건 위험한 이단 사상을 담고 있을 거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냥 성경에 있는 오류를 좀 바로 잡고 더 정확한 판본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까지 위험한 일이었을까요?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텍스트의 오류를 수정하는 행위가 어떻게 체제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비춰질 수 있었던 걸까요?
그 핵심에는 불가타 성서가 있습니다. 이 라틴어 번역본 성서는 수백 년 동안 서방교의 유일한 공식 성서였습니다. 소르본 신학부에게 불가타 성서는 단순한 책 한 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신학적 권위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래된 히브리어 사본이나 그리스어 사본을 근거로 불가타 성서의 오류를 지적하고 수정하려는 시도는 그들 눈에는 성서의 권위를 넘어 교회와 자신들의 권위 자체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보였던 겁니다. 텍스트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곧 기관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로베르 에티엔의 작업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단순히 책을 찍어내는 것을 넘어서서 근본적인 텍스트를 연구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새로운 학문적 도구를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등 여러 언어의 텍스트를 비교하고 여백 개의 주석을 달거나 다른 판본에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이건 독자들에게 이 텍스트는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그야말로 혁명적인 시도였죠. 단 하나의 권위 있는 해석만을 강요하던 소르본에게는 아주 위험한 도전으로 비쳤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는 성경에 장과 절 구분 있죠. 신약성서를 이렇게 번호 매겨진 절로 나눈 것도 바로 로베르 에티엔이었습니다. 프랑스와 1세는 에티엔의 이런 위대한 작업을 그저 감탄하며 지켜보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르본의 거센 공격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에티엔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그에게 왕의 인세인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내려준 것이죠. 이 칭호는 에티엔의 학문적 성취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왕의 보호 아래 있으니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 즉 방패막이었습니다. 이러한 왕실 지원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왕의 그리스어 활자 제작입니다. 이건 정말 왕의 아낌없는 재정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프로젝트였는데요. 그 결과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활자체 중 하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예쁜 글자를 만드는 걸 넘어서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문헌들을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세상에 선보이겠다는 왕의 의지이자 프랑스의 문화적 자부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력했던 보호막, 프랑스와 1세가 세상을 떠나자 상황은 급변합니다. 소르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새로운 왕, 앙리 2세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결국 에티엔이 만든 성서들은 금서 목록에 오르고 판매 금지 명령까지 내려집니다. 자신의 평생을 바친 작업이 부정당하고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게 된 로베르 에티엔은 결국 1552년 정든 고향 파리를 떠나 종교개혁의 중심지였던 제네바로 망명합니다. 그가 파리를 떠나면서 가져간 수많은 책과 필사본들은 훗날 제네바에서 그의 사업을 재건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죠. 에티엔의 망명은 프랑스 학문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었고 반대로 제네바의 종교개혁 세력에게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거대한 승리였습니다. 자, 그렇게 파리에서는 학문과 종교를 둘러싼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을 때 독일어권 지역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출판 모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뉘른베르크라는 도시에서는 안톤 코베르거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40년 동안 출판한 책이 무려 236종에 달하는데요. 이게 그냥 236권이 아니라 대부분이 여러 권으로 구성된 아주 두껍고 큰 책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양이죠. 코베르거는 에티엔 가문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학자라기보다는 거대한 출판 제국을 건설한 CEO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겠네요. 무려 24대의 인쇄기를 동시에 돌리고 1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유럽 전역에 지사를 두고 국제적인 유통망을 구축했죠. 그의 주력 상품은 신학이나 교회법에 관한 아주 크고 비싼 책들이었습니다. 주로 교회나 수도원, 대학 같은 기관들이 그의 고객이었죠. 그의 인쇄소에서 일하는 교정자들은 라틴어는 기본이고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에도 능통해야 했으며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등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독일어권이지만 바젤이라는 도시에서는 전혀 다른 모델이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산업적인 힘보다는 지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한 모델이었죠. 바로 인쇄업자가 학자의 둘도 없는 동반자가 되는 모델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에라스미스와 인쇄업자 요한 프로벤의 관계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학자와 인쇄업자 사이에 존재할 수 있었던 가장 이상적인 공생관계를 보여줍니다. 에라스미스는 프로벤의 인쇄소에 머물면서 함께 일했고 둘은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 깊은 우정을 나눴습니다. 프로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에라스미스는 그의 성실함과 학문에 대한 헌신을 기리는 아주 감동적인 추도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협력을 통해 16세기 유럽 지성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책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에라스미스가 남긴 이 기록을 보면 당시 출판 사업이 이미 얼마나 정교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책을 한 권 출판하는 데는 정말 많은 돈과 노력이 들었기 때문에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아주 중요했죠. 프로벤 같은 인쇄업자가 모든 비용과 위험을 혼자 감수하기도 했고 때로는 저자나 후원자가 비용을 대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요즘의 컨소시엄처럼 여러 출판사가 함께 투자해서 위험을 분산시키기도 했죠. 이미 500년 전에 이렇게 체계적인 경영 방식이 존재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은 당시 유럽 상업의 심장부였던 안트베르펜으로 향합니다. 이곳에서 한 인쇄업자가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크리스토프 플랑탱, 정말 거인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인물입니다. 그의 출판 목록에 오른 책만 해도 대략 1200종에 달했다고 하니까요. 앙리 에티엔과 더불어 당대 세계 최고의 출판업자로 꼽혔던 인물이죠. 특히 그는 정교한 사파가 들어간 책이나 지도책 출판 분야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플랑탱의 야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다국어 대역 성서 프로젝트입니다. 히브리어, 그리스어, 시리아어, 라틴어 이렇게 4개의 고대 언어로 된 성서를 한 페이지에 나란히 인쇄해서 서로 비교하며 연구할 수 있게 만든다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구상이었죠. 이건 거의 16세기판 달 탐사 프로젝트와 같았습니다. 막대한 자본과 당대 최고의 학문적 역량, 그리고 최고의 기술력이 모두 모여야만 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심지어 처음에는 교황청의 반대로 프로젝트가 무산될 뻔하는 등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지만 플랑탱은 결국 이 위대한 사업을 완성해냈고 인쇄술의 역사에 길이 남을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자, 이제 바다를 건너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의 인쇄 문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륙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신학이나 고전 학문보다는 새롭게 떠오르는 대중시장의 요구에 훨씬 더 집중했죠. 영국 최초의 인쇄업자인 윌리엄 캑스턴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 책을 살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아주 영리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학자들이나 읽을 법한 어려운 라틴어 책 대신 당시 영국의 귀족이나 새롭게 부상하던 상인 계층이 좋아할 만한 책들, 즉 기사들의 모험담, 재미있는 시, 대중적인 역사 이야기 같은 것들을 자신들의 언어인 영어로 번역해서 출판했습니다. 그의 광고 문구에는 영적이거나 세속적인 어떤 사람이라도 만족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쓰여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자국어 책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면 당연히 영어로 된 성경을 찍어냈어야 할 텐데 킥스턴은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건 그가 놓친 아주 큰 기회처럼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종교개혁 이전 영국의 살벌했던 종교 정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에는 에런델 법규라는 아주 엄격한 법이 있었습니다. 허가 없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었죠. 만약 이걸 어기고 영어 성경을 출판하려 했다가는 이단으로 몰려 아주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실용적인 사업가였던 캑스턴은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정치적, 종교적 검열이 초기 영국 출판의 방향을 신학이 아닌 세속문학적으로 이끌었던 거죠. 이제 우리의 긴 여정도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네덜란드에서 인쇄 사업의 정점을 찍은 엘제비르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책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작고 가볍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들었죠. 엘제비르 가문은 출판 산업이 어떻게 성숙해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창업주인 로데베이크는 종교 박해를 피해 네덜란드로 온 망명자였지만 그의 후손들은 3대에 걸쳐 사업을 이어가며 유럽에서 가장 존경받는 출판 가문 중 하나를 일구어냈습니다.
당시 지적으로 가장 활기 넘쳤던 네덜란드 공화국이라는 토양 위에서 이들의 사업은 크게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엘제베르 가문이 이룬 가장 큰 혁신은요, 바로 책이라는 물건의 개념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들은 책을 민주화시켰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전까지 책은 도서관 책상에 놓인 크고 무겁고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엘제베르는 작고 가벼우면서도 아주 아름다운 책을 저렴한 가격에 내놓았습니다. 덕분에 책은 이제 도서관을 벗어나 학생의 가방 속으로, 전문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개인적인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지식을 갈망하던 새로운 독자층, 바로 중산층에게 지식의 문을 활짝 열어준 것이죠. 당시 작가들 사이에서 엘제베르 출판사에서 책을 낸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인용문이 그 엄청난 명성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엘제베르의 출판 목록에 오른다는 것은 이제 막대한 새로운 독자층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된 서구 문학의 정전, 즉 클래식의 반열에 합류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작가에게는 문학적 불멸성을 얻는 것과 같은 영광이었던 셈이죠. 이 질문은 인쇄술이 남긴 심오하고 이중적인 유산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쇄술은 분명 라틴어라는 공용어를 통해 국경을 넘어 학자들을 하나의 문예공화국으로 연결하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각국의 언어로 된 책들을 널리 퍼뜨림으로써 국가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종교개혁의 불씨를 제공하며 세계를 분열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연결하는 동시에 분열시켰던 인쇄술의 복잡한 영향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16세기 유럽, 인쇄된 글자가 세상을 바꾸던 바로 그 시대에 한 권의 책이 위험한 사상으로 낙인 찍히고 또 한 위대한 학자 가문이 모든 걸 걸고 지적인 자유를 찾아서 망명길에 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지의 헤이븐 퍼트넘의 책 중세의 책과 제작자들을 따라서 종교와 학문이 아주 격렬하게 부딪혔던 그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파리의 위대한 인쇄 가문이었던 에티엔 가문의 아주 드라마틱한 운명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그냥 그 시대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한 구절이 아니에요. 당시 학자이면서 동시에 인쇄가였던 사람들의 목에 겨눠진 아주 서늘한 칼날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16세기 유럽, 그 중에서도 특히 파리에서 고대 그리스어 원전을 연구하고 출판한다는 건 단순한 학문활동이 아니었거든요. 소르본 대학의 신학자들 눈에는 그게 수세기 동안 지켜온 라틴어 성서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죠. 더 나아가서 위험한 이단을 퍼뜨리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그리스어 단어 하나하나에 이단의 그림자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던 그들의 의심은 결국 로베르 에티엔 같은 인물들의 숨통을 조이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는 당대 최고의 인쇄가였던 로베르 에티엔이 서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인쇄기를 돌리는 기술자가 아니었어요.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말 그대로 천재적인 학자였습니다. 그의 인생 목표는 성서의 원전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판본을 세상에 내놓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순수한 학문적인 열정이 그를 파리의 절대 권력이었던 소르본 대학 신학자들과의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충돌로 이끌고 맙니다. 그를 보호해주던 마지막 방패가 사라지자 운명의 톱니바퀴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547년 든든한 후원자였던 프랑스와 1세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소르본의 공격은 훨씬 더 노골적으로 변했죠. 새로 왕이 된 앙리 2세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정책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신학자들의 거센 압박에 결국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소르본은 에티엔의 성서에 대한 비판 목록을 제출하라는 왕의 명령을 일부러 질질 끌면서 뒤로는 벨기에 루뱅의 신학자들과 손을 잡고 그의 성서를 금서 목록에 올려버리죠. 마침내 1550년 왕의 명령으로 그의 모든 성서 판매가 금지되면서 그의 학문적 사명은 이단이라는 락인 아래 공식적으로 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 그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티엔의 운명은 사실상 두 왕의 손에 달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문과 예술을 사랑했던 르네상스 군주 프랑스와 1세에게 에티엔은 왕국의 보물과도 같았어요. 왕의 인쇄가라는 칭호는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었습니다. 소르본의 맹렬한 공격을 막아주는 아주 튼튼한 방패였죠. 하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은 앙리 2세의 관심사는 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학문적 진실보다는 교회의 질서나 정치적 안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왕의 보호라는 따스한 햇살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소르본이 휘두르는 차갑고 무자비한 종교적 박해의 칼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로베르 에티엔은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파리에 남아서 왕의 인쇄가라는 명예를 지키면서 신학자들의 검열에 고개를 숙이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버리고 지적인 자유를 찾아서 떠날 것인가. 그의 선택은 단호했습니다. 자신의 필생의 과업이 억압당하고 진실을 탐구할 권리마저 짓밟히는 현실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결국 그는 가족과 인쇄소 전체를 이끌고 종교개혁의 심장에 뛰고 있던 스위스 제네바로 향했습니다. 파리 최고의 인쇄가가 떠나는 이 망명길은 어떻게 보면 프랑스 인쇄술의 역사에서 한 시대가 막을 내리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에티엔이 도착한 제네바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장칼뱅의 사상이 도시의 공기처럼 가득했고,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유럽 각지에서 몰려든 개혁가와 학자들의 열정으로 들끓는 거대한 지성의 용광로 같은 곳이었죠. 파리에서라면 화형대로 끌려갔을 법한 비판적인 성서 연구나 신학 토론이 제네바에서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가치로 존중받았습니다. 에티엔은 이곳에서 드디어 자신의 신념을 나눌 동지들을 만났고, 그의 책을 간절히 기다리는 새로운 독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잿더미가 될 뻔했던 에티엔 가문의 유산은 제네바라는 새로운 땅에서 다시 한번 피어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로베르가 제네바에 단단히 뿌리내린 가문의 유산은 그의 아들 앙리 에티엔에 의해서 더욱 찬란하게 꽃피게 됩니다. 앙리는 아버지의 학문적 재능과 인쇄 기술을 그대로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만의 아주 특별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시대를 대표하는 거인으로 성장했죠. 그의 청년기는 유럽의 모든 지식을 흡수하기 위한 장대한 학습 여행, 그러니까 당시 엘리트들의 풀수 코스였던 그랜드 투어 그 자체였습니다. 앙리의 여정은 마치 고대의 보물을 찾아 떠나는 지적인 탐험가와 같았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낡은 도서관 서고를 뒤지면서 먼지 속에 잊혀가던 고대 필사본들을 하나하나 구출해냈고요. 영국에서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학문적 깊이를 인정받아서 에드워드 6세 왕 앞에서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플랑드르에서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지적인 네트워크를 쌓았고, 심지어는 스페인어까지 완벽하게 습득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그를 단순한 인쇄업자의 아들이 아니라 유럽 지성계의 판도를 바꿀 진정한 학자 인쇄업자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6, 마침내 파리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자신의 시대를 이끌 준비가 모두 끝나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의 명성을 쌓은 앙리는 이제 그 누구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아주 거대한 학문적 야망이 담긴 프로젝트에 착수합니다. 이 작업은 그의 평생을 바친 역작이 되었고, 수세기 동안 하나의 언어 연구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게 되죠. 바로 그리스어 연구의 금자탑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필생의 과업을 이야기하기 전에 앙리가 그 전에 이미 유럽 학계에 자신의 이름을 얼마나 뚜렷하게 새겼는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역사 속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 역사가나 시인들의 조각난 글들을 끈질기게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되살려냈습니다. 플루타르코스의 방대한 저작은 그리스어 원문과 라틴어 번역을 나란히 실어서 무려 13권의 전집으로 탄생시켰죠.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라틴어로 옮기는 등 그의 손을 거쳐서 수많은 고전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책들이 출판될 때마다 유럽 전역의 학자들은 앙리 에티엔이라는 이름을 경외심과 함께 기억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 모든 놀라운 업적들은 그의 인생과 재산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그 기념비적인 작업을 위한 어쩌면 긴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1572년 마침내 인류 지성사의 길이 남을 거대한 기념비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테사우루스 그라이카이 링과이,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어 보고입니다. 이건 그냥 단어를 모아놓은 사전이 아니었어요. 고대 그리스라는 하나의 문명이 남긴 언어의 우주 전체를 담아내려는 정말 야심찬 시도였죠. 앙리는 단순히 단어를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는 기존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모든 단어의 어원을 집요하게 추적해서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들을 함대 묶는 혁명적인 방법을 고안해냈죠. 이건 마치 언어의 거대한 족보, 가계도를 그려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덕분에 학자들은 단어의 피상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그 관계와 역사를 아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책은 이후 수세기 동안 모든 고전학자들의 책상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테사우루스의 표제지에는 라틴어로 된 이 구절이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건 이 프로젝트에 쏟아부은 그의 엄청난 노고와 선구자적인 자부심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자신이 아무도 가지 않은 거친 길을 개척했으며 이제 후대의 학자들은 자신이 닦아놓은 이 평탄한 길을 따라서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 하나의 역작을 구상하고 자료를 모으고 집필하고 마침내 인쇄해서 세상에 내놓기까지 무려 12년이라는 세월이 꼬박 걸렸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 10년이 넘는 시간을 오직 이 책 하나에 온전히 바친 것이죠. 테사우루스는 앙리 에티엔의 이름을 학문의 전당에 영원히 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이면에는 아주 혹독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책을 인쇄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그의 가산을 거의 탕진하게 만들었고요. 설상가상으로 누군가가 그의 피와 땀이 담긴 이 역작을 조잡하게 축약해서 값싼 해적판을 만들어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보는 너무 비싸서 잘 팔리지 않았고 해적판이 시장을 장악해버렸죠. 인류의 지적 유산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웠던 그에게 돌아온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빚과 깊은 배신감이었습니다. 앙리 에티엔의 테사우루스처럼 이렇게 야심찬 학술 사업은 사실 재정적인 지원 없이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 시대의 위대한 책들 뒤에는요, 인쇄업자의 열정과 재능을 알아보고 기꺼이 지갑을 열었던 후원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쇄업자와 후원자의 관계는 때로는 아주 복잡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죠. 앙리 에티엔 역시 한동안 그런 후원자를 만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의 후원자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에서 나온 아주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후원자는 그냥 평범한 부자가 아니었어요.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의 전설적인 금융제국, 푸거 가문의 일원이었던 훌드릭 푸거. 그는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지식을 쌓고 보존하는 일에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사람을 보내서 희귀 필사본을 사들이고 학자들을 후원하는 데 막대한 돈을 아낌없이 썼죠. 그럼 그가 앙리 에티엔의 재능을 알아본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앙리는 훌드릭 푸거의 인쇄업자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달고 푸거의 든든한 재정 지원 아래 한동안 걱정 없이 학술서적 출판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적인 협력 관계는 너무나 기이하고 또 씁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훌드릭의 가족들은 그가 책과 학자들에게 돈을 쓰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그게 고귀한 지적 투자가 아니라 그냥 가문의 재산을 탕진하는 미친 짓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결국 가족들은 법원에 그를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선언해달라고 요청했고 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후견인을 붙여버렸습니다. 인류의 지식에 헤아릴 수 없는 기여를 한 위대한 후원자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미치광이 취급을 받으면서 쓸쓸한 말년을 보내야 했던 거죠. 이것은 어쩌면 돈의 논리와 지식의 가치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렬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에티엔 가문 같은 학자이자 장인의 이야기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 독일에서 나타나고 있던 완전히 다른, 어쩌면 훨씬 더 현대적인 출판 모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인쇄가 학문과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다면 독일의 뉘른베르크에서는 거대한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모델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만큼이나 컸습니다. 에티엔 가문이 한 권의 책에 자신의 학문적인 영혼을 조각하는 예술가였다면 뉘른베르크의 안톤 코베르거는 책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산업가였죠. 에티엔이 원고를 직접 연구하고 교정하면서 책의 완벽성을 추구했다면 코베르거는 오직 시장의 수요를 분석해서 가장 잘 팔릴 책들을 골라내고 그걸 거대한 공장에서 쉴 새 없이 찍어내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코베르거의 상업적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의 출판 목록 대부분은 신학과 교회법 관련 서적이었어요. 고전 문학에 집중했던 에티엔과는 완전히 다르죠. 코베르거의 사업은 신학자나 법률가처럼 확실하고 안정적인 시장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던 겁니다. 그의 책 선택 기준은 학문적인 가치보다는 철저하게 상업적인 수익성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도 두 인쇄소는 비교가 되질 않았습니다. 코베르거의 인쇄 공장은 무려 24개의 인쇄기를 동시에 가동했고 1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했으며 유럽 전역에 걸친 판매망과 유통망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파리나 제네바의 장인적인 공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였죠. 이것은 책의 거래 방식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한 학자의 고독한 책상에서 피어나는 지적인 열정과 거대한 자본의 힘으로 움직이는 인쇄 공장, 예술과 산업, 이 두 거대한 흐름의 충돌은 책의 역사가 나아갈 다음 장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인쇄된 단어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쥐어지게 될까요? 학자의 열정일까요? 아니면 산업 거인의 힘일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은 16세기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이면서도 또 가장 위험했던 도시 중 하나인 안트베르펜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부와 사상이 그야말로 전례 없는 속도로 교차하던 네덜란드의 상업 중심지였죠. 바로 이 격동의 도시에서 크리스토프 플랑탱이라는 한 인쇄업자가 역사상 가장 야심차고 또 어쩌면 가장 위험한 출판 프로젝트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책을 만드는 과정을 넘어서 인쇄술이 어떻게 거대한 학문적 그리고 산업적 성취를 이뤄낼 수 있었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랑탱이 꾸었던 꿈은 바로 폴리글롯 성서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 고대 언어로 된 성경 원문들을 하나의 책으로 모아서 인쇄하는 건데요. 사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당연한 학문적인 작업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당시로서는 이건 정말 엄청나게 급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의 유일한 공식 성경으로 군림해온 라틴어 불가타의 절대적인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이 엄청난 꿈을 종교전쟁과 이단 신문이 도시를 휩쓸던 바로 그 한복판에서 실현해야만 했습니다. 네덜란드 독립전쟁의 포화 속에서 말이죠. 대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신학적으로 민감한 책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가 넘어야 할 산은 정말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재정 문제였어요. 이 막대한 프로젝트는 개인의 자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고, 그래서 그는 당시 네덜란드를 통치하던 스페인의 국왕 필리프 2세의 후원을 얻어내야만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 줄타기를 의미했죠. 두 번째는 허가의 문제였습니다. 국왕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총독 그리고 여러 대학으로부터 출판 특권을 받아내야 했거든요. 여기에 가장 보수적이기로 유명했던 루뱅 대학 신학부로부터 이 프로젝트가 정통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증명서까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위험했던 건 바로 신학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교황청은 처음에 승인을 거절했고요.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교회의 공식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 이외의 다른 원문,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원문을 참고하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이라면서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76년 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뻔한 끔찍한 재앙이 닥칩니다. 바로 급료를 받지 못한 스페인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안트베르펜을 3일 동안 약탈하고 불태운 이른바 스페인의 분노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플랑탱의 인쇄소는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그는 거의 파상 직전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플랑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잿더미 속에서 그는 기어코 사업을 재건했고 마침내 그의 위대한 꿈은 현실이 되었죠. 그 결과물이 바로 비블리아 레기아, 우리말로는 왕립 폴리글롯 성서입니다.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시리아어, 아람어 이렇게 5가지 고대 언어가 나란히 인쇄된 총 8권짜리 거대한 폴리오판 대작이었죠. 이건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의 협업, 그리고 당대 최고 수준의 활자 조판술, 무엇보다도 전쟁과 파산, 신학적 공격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한 인간의 놀라운 인내심이 빚어낸 결정체였어요. 오늘날까지도 이 비블리아 레기아는 인쇄술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취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 안트베르펜에서 인쇄술이 학문적 기념비의 정점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우리의 마지막 여정지인 네덜란드의 레이던에서는 책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엘지베르 가문은요, 이전까지의 거대한 기관용 도서가 아니라 개인의 손안에 쏙 들어오는 책을 만드는 출판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개인 서재라는 새로운 개념의 시장을 만들어냈고 역사상 최초의 위대한 국제적 출판 브랜드 중 하나를 확립하면서 책의 형태와 목적 그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엘제비르 가문의 혁신이 뭐였는지는 이 두 이미지를 비교해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왼쪽은 과거의 책이에요. 안토니 코베르거나 크리스토프 플랑탱이 만들었던 것처럼 교회나 수도원 도서관에 쇠사슬로 묶어두고 소수의 학자들만 참고하던 아주 거대하고 무거운 폴리오판이죠. 하지만 엘제베르 가문은 오른쪽의 미래를 본 겁니다. 그들은 개인 독자를 위해서 작고 아름답게 인쇄되었으며 가격도 저렴한 이른바 포켓북을 개척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크기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책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제 책은 더 이상 교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학생,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가들, 그리고 새롭게 성장하던 중산층이 책의 새로운 소비자가 된 거죠.
책의 목적 또한 도서관에 갇혀 있는 것에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 지식과 즐거움을 얻는 동반자로 완전히 변모한 것입니다. 참대에 걸쳐서 엘제비르 가문은 아주 방대하고 영향력 있는 출판 목록을 구축했습니다. 이 도넛 차트를 보면 그들의 전략이 얼마나 영리했는지 알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명문 레이덴 대학의 인쇄업자였기 때문에 신학이나 법학, 고전 같은 학술 서적을 꾸준히 출판하면서 학문적인 권위를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몰리에르나 코르네유 같은 당대 최고의 프랑스 작가들의 희곡을 출판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도 놓치지 않았죠. 이처럼 학문과 대중문학 사이에서 절묘하게 균형을 맞추는 전략을 통해서 엘제비르라는 이름은 유럽 전역에서 최고의 품질과 지적인 세련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책은 단순한 인생물이 아니라 교양인이라면 반드시 소장해야 할 하나의 아이템이었던 셈이죠. 엘제비르 가문에서 책을 출판한다는 것은 당대 지식인들에게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17세기의 한 작가는 그 감격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나는 불멸의 공화국 시민이 되었다. 나는 반신반인의 반열에 올랐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엘제비르의 손을 거쳐서 작고 우아하며 견고한 형태로 인쇄된 작품은 이제 시간의 흐름을 견디고 서구 문명의 영구적인 서재, 즉 불멸의 공화국에 합류했음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들의 책은 지식을 담는 그릇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작가의 명성을 영원히 보존하는 하나의 기념비였던 겁니다. 뉘른베르크의 거대한 인쇄 공장에서부터 레이던의 작은 서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인쇄술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종교를 뒤흔들고 사상을 전파하며 시대를 초월하는 불멸의 공화국을 창조하는 거대한 힘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코베르거, 플랑텐, 엘제비르와 같은 인쇄업자들은 단순히 종이 위에 잉크를 찍어낸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지식이 유통되는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결국 우리가 사는 이 근대 세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이 남긴 진정한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인쇄술이 단순히 글자를 찍어내는 기술을 넘어서 어떻게 우리 머릿속의 생각, 즉 아이디어라는 걸 소유할 수 있는 개념으로 만들었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엘제비르라는 정말 대단한 출판 가문에서부터 시작을 해볼 거예요. 이들이 꿈꿨던 지식의 공화국, 그리고 그걸 막으려는 검열의 힘, 이 둘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어떻게 아이디어의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싹트게 됐는지 그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작가들에게 책을 출간한다는 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였어요. 여기 이 문구 좀 보세요. 나는 불멸자들의 공화국 시민이다. 마치 신이 된 것 같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종이에 잉크를 묻히는 게 아니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위대한 지성인들의 대화에 참여하고 내 생각을 영원히 남기는 말 그대로 불멸을 얻는 행위였던 거죠. 자, 그럼 이 지식혁명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책 장사를 넘어 시대의 물줄기를 바꾼 사람들, 바로 엘제비르 가문입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처럼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1580년 종교적인 이유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루이 엘제비르라는 사람이 레이덴 대학교 구석에서 재본 소위를 시작해요. 이게 시작이었죠. 그의 아들들이 그 일을 이어받아서 1617년에 정식으로 출판사를 차리고요. 그리고 손자 세대, 특히 보나벤투라가 이끌던 시절에 이른바 황금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 유명한 포켓 사이즈 고전들이 바로 이때 쏟아져 나왔죠. 사업은 암스테르담까지 확장됐고 그렇게 132년 동안 3대에 걸쳐서 거대한 출판 제국을 이끌었습니다. 종교전쟁이다, 상업혁명이다, 정말 정신없는 시대였는데 그 혼돈 속에서 유럽 지성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엘제비르 가문이 정말 대단했던 건 뭘 인쇄했느냐뿐만 아니라 어떻게 인쇄했느냐에 있었어요. 그전까지 책이라는 건 크고 무거워서 서재에 꽂아두고 보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걸 바꾼 겁니다. 이 엘제비르 판형 덕분에 책이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아주 개인적인 물건이 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제 지식이 나랑 같이 걸어 다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조용하지만 엄청난 혁명이었어요. 지식이 퍼져나가는 방식, 사람들이 지식을 소비하는 문화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엘제비르의 성공이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머리가 좋았어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마치 현대의 경영 전략 같아요. 일단 레이덴 대학교랑 딱 붙어서 공식 출판사 역할을 하니 안정적인 수요가 보장되죠. 그리고는 유럽 전역의 유통망을 쫙 깔아서 시장을 넓혔어요. 책 내용은 어땠을까요?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데려와서 만들었으니 퀄리티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심지어 글자체까지 신경 썼습니다. 명장 반 다이크가 디자인한 활자는 그 자체로 예술이었죠. 학문적인 권위, 상업적인 수완, 예술적인 감각,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조합해낸 거예요. 이렇게 엘제비르 같은 출판사들이 만들어낸 건 그냥 책이라는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네트워크, 새로운 공동체의 기반을 닦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유럽은 아시다시피 국경으로 또 종교로 서로 갈라져서 으르렁대던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파리의 학자가 쓴 글이 레이덴에서 책으로 만들어져 로마의 사상가에게 읽히는 거죠. 국경도 종교도 뛰어넘는 문학공화국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인쇄소와 서점은 이 공화국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했어요.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던 지성의 핏줄을 하나로 이어주는 그런 곳이었죠. 그러니까 당시 출판사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출판사랑은 위상이 달랐어요. 단순히 좋은 원고를 골라서 책으로 만드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대의 문직이었어요. 어떤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보낼지, 어떤 목소리는 묻어버릴지 결정하는 엄청난 권력을 쥔 큐레이터였던 거죠. 심지어 재능 있는 학자들을 직접 발굴하고 후원하면서 유럽 지성계의 판도를 직접 그리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하자 이걸 막으려는 힘도 당연히 나타나게 됩니다. 권력은 언제나 흐르는 물을 가두려고 하니까요. 인쇄술의 발전은 곧 검열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불러왔습니다. 여기서부터 거대한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쪽에는 어떻게든 더 많은 지식과 아이디어를 널리 퍼뜨리려는 출판사들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이건 위험하다, 이단적이다 하면서 틀어막으려는 교회와 국가 권력이 있었죠. 퍼뜨리려는 힘과 통제하려는 힘, 이 둘의 충돌이 바로 이 시대의 인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베르 에티엔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이 싸움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그저 학자로서 성경에 있는 오류를 바로잡고 더 정확한 번역본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교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진 거죠. 감히 신의 말씀을 네가 뭔데 고치려 드느냐 이거죠. 진실을 밝히려는 순수한 학문적 열정이 체제를 위협하는 불온한 사상으로 낙인 찍히면서 그는 평생을 감시와 박해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권력은 아주 체계적으로 검열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먼저 대학의 신학 교수들이 아이디어 경찰 노릇을 했어요. 교황청은 아예 금서 목록이라는 걸 만들어서 읽어서는 안 될 책들을 지정해 버렸죠. 국가는 법으로 인쇄와 판매를 금지하고요. 만약 어기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벌금 내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다 뺏기고 감옥에 가고 추방당하고 심지어 에티엔 돌레라는 인쇄업자처럼 화형대에서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싸움이었던 거죠. 이런 억압에 맞서서 존 밀턴이라는 시인이 그 유명한 외침을 남깁니다. 정말 가슴을 울리는 말이에요. 선한 책을 죽이는 건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 왜냐? 사람은 그냥 이성적인 존재 하나를 죽이는 거지만 좋은 책을 없애는 건 그 안에 담긴 이성 그 자체, 인류가 쌓아온 지혜와 사유의 정수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책이 단순한 종의 뭉치가 아니라 살아있는 정신이라는 겁니다. 정말 강력한 저항의 목소리였죠. 자, 이렇게 사상을 둘러싼 팽팽한 대립 속에서 조금 다른 성격의 통제 방식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종교나 정치가 아니라 돈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의 저작권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바로 특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아이디어를 낸 작가가 아니라 그 책을 인쇄하는 인쇄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였어요. 말하자면 이 책은 앞으로 몇 년간 우리 인쇄소에서만 독점적으로 찍어낼 수 있다고 국가가 허가해 주는 거죠. 이 특권이라는 제도는 어떤 고상한 철학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주 현실적인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 전집 같은 방대한 책을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종이값, 잉크값, 활자 제작비, 인건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다음 날 옆집 인쇄소에서 그걸 그대로 베껴서 더 싸게 팔아버리면 그 인쇄업자는 망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좋은 책을 만들려고 하겠어요. 바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인쇄업자의 투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일종의 사업 독점권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당시에 책 한 권이 나오려면 정말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먼저 작가한테서 원고를 받으면 그걸 들고 교회와 국가검열관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야 해요. 이 내용 괜찮다는 도장을 받고 나면 다시 정부에 가서 이 책을 독점적으로 인쇄할 수 있는 특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모든 서류 작업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인쇄기를 돌릴 수 있었던 거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살얼음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로지 인쇄업자의 권리만을 생각하던 시스템에서 아주 서서히 하지만 거대한 변화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잠깐, 책을 만드는 사람 말고 그 내용을 쓴 사람에게도 권리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죠.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1480년대 베네치아에서 인쇄업자에게 주어지던 특권으로 시작해서 1500년대 런던에서는 서적상 조합이 내부적으로 이 권리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했죠.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바로 1709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인 앤 여왕법이 통과된 거예요. 이 법의 핵심은 권리의 주체를 인쇄업자가 아닌 저자로 명시했다는 겁니다. 드디어 권리의 중심이 책이라는 물건에서 아이디어라는 창작물로, 기술자에서 창작자로 이동하는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난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변화였냐면요. 법 조항 몇 개가 바뀐 수준이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뀐 겁니다. 이전의 특권이 이 책의 복사본을 만들 권리를 보호했다면 저작권은 이 이야기 자체, 즉 그 안에 담긴 아이디어를 보호하게 된 거죠. 쉽게 비유하자면 빵을 만든 빵집 주인의 권리에서 빵 레시피를 개발한 요리사의 권리로 넘어간 것과 같아요. 보호의 대상이 껍데기에서 알맹이로 바뀐 정말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피부로 와닿을 겁니다. 존 밀턴과 존 드라이든, 둘 다 당대 최고의 시인이었죠. 그런데 불과 30년 차인데 받은 돈은 정말 비교가 안 되네요. 밀턴이 그 위대한 신라권을 쓰고 받은 돈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2,200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3,400만 원 정도. 그런데 30년 뒤 드라이드는 번역 작품 하나로 30만 파운드, 거의 5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벌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제 글쓰기가 그냥 명예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어엿한 직업, 돈이 되는 자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쇄기는 단순히 글자를 복사하는 기계가 아니었던 겁니다. 인쇄술은 아이디어도 동의되고 소유할 수 있다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법적, 철학적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백 년 전 유럽의 작은 인쇄소에서 시작된 이 생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보화 시대의 모든 것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영화, 듣는 음악,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이 모든 것이 아이디어는 재산이다라는 약속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결국 수백 년 전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시작됐던 고민은 오늘날 디지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창작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그리고 인류 전체의 자산인 지식은 또 어떻게 공유하고 발전시켜야 할까? 이 둘 사이의 완벽한 균형점을 찾는 것, 인쇄술이 우리에게 남긴 이 거대한 숙제를 푸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이 되었습니다.